네,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는데 갈륨 그리고 게르마늄 이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네, 8월 1일부터 중국은 갈륨 제품 8개 품목이죠. 그리고 네. 게르마늄 제품 6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두 제품은 주로 반도체 칩을 제조한다든지 네. 통신 장비나 또 군사용 장비에 주로 쓰이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독으로 산출되는 게 아니라 네. 아연이라든지 그 알루미늄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부산물로 조금씩 나오는데요. 예. 막대한 매장량이 중국에 갖고 있고요. 또 싼 가격을 무기로 해서 네. 세계 시장의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합니다. 네. 블룸버그가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이 세계 공급량에서 갈륨이 차지하는 비중이 94%, 거의 독점이고요. 독점이네요. 네, 게르마늄도 83%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은빛 금속인 갈륨 같은 경우는 제3세대 반도체에 들어가고요. 네. 통신 장비, 레이더, 전기차, 디스플레이, 태양광펜을 안 쓰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제품이죠. 네. 액정 TV의 백라이트의 네. 그 발광 다이오드에 들어가고요. 아. 또 스마트폰의 얼굴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그 면 발광 레이저가 필요한데 네. 여기에도 갈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불가능하겠죠. 네. 특히 그 3세대 반도체 주력 소재로 들어가는 지라 갈륨 같은 경우에는 빠른 그 수혜층 그 속도도 있고요. 또 고효율, 또 고온에서 안정성을 띌 뿐만 아니라 고주파 대역과 같은 미래 산업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 서버 그리고 고속이나 또 무선 통신과 관련된 뭐 충전 시설이나 위성 통신과 관련된 모듈 같은 쪽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광섬유 통신이라든지 야시경 인공위성 패널에 쓰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게르마늄 가스를 통해 가지고 반도체 생산에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8월 1일부터는 허가 없이 네. 중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수출하거나 허가받은 양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도 규제를 받고 또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지는데 이제 앞으로 8월 1일부터는 외국 구매자가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2달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2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재고를 못 갖고 있으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결국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중국이 이렇게 희소한 자기네들만 독점인 광물을 팔지 않겠다 뭐 이런 거는 결국 미국을 겨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미중 간의 갈등이 지금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이제 자원무기와 보복카드를 미국에다가 꺼내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미중 간의 얘기는 미중 간의 얘기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반도체는 소재나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피해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요? 다행히 그 올해 초서부터 이야기가 나온 게 수출 규제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이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었다. 예, 그래서 바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가 미리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담담하게 받아들이지만 의외로 속도가 좀 빨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수출 대상 종목이 지라 갈륨 그리고 지라 갈륨 비소고 게르마늄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 나라들이 3세대 반도체 지금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국제 투자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전에 그 기자분이 이야기했듯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일본이 지금 노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활용 점정이 커넥티드 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차량의 시스템과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커지게 되고요. 또 첨단 그 무기 제품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해서 확장 가상 세계 그리고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 더 작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주는 이런 반도체 만들어내는 게 패권 그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을 하는데 네. 기존에는 그 지라 갈륨 이전에 실리콘을 사용했지만 이제 앞으로 지라 갈륨에 들어가는 와이밴드 갭 반도체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더 빨리 앞으로는 울트라 와이밴드 갭 반도체 모든 그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울트라 와이드 그 밴드 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6G 통신이 되면은 네. 아무래도 국제 표준은 누가 가져가느냐가 여기에 가장 사활이 걸려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세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차량에 설치된 그 센서라든지 그리고 레이더를 통해서 빨리 GPU에서 1초에 그 100조 번의 연산이 필요하는데 예. 이 연산을 하다 보면은 열이 나고 그리고 다운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반도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페라리라든지 포르쉐 같은 전기차 같은 건 제로백이죠. 예. 그러니까 그 제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2.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전기차가 그렇다는데요. 예, 예. 이것을 시연해 줄 수 있는 것도 이런 울트라 반도체가 필요하는데 여기에는 대용량의 그 적층 반도체가 개발돼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적층 반도체를 개발을 하긴 있어도 아무래도 그 발열 문제로 인해서 성능이 안 나온다는 거죠. 또 고온에서도 낮은 저항 그리고 고효율을 유지시키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지라 갈륨이라든지 지라 규소라든지 이런 지라 쪽에 있는 그 소재들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해서 중국이 앞으로 보복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못 만들면 다른 나라도 못 만들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제동을 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 반도체 장비를 수출 제한하는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을 대상으로 이번에 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규제 압력은 현재로서는 좀 낮은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뭔가를 이제 규제한다고 하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그 요소수 사태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으실 것 같고. 예. 히토리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정말 점점 좀 이렇게 좀 낮춰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행스럽게 그 요소수 사태가 이제 2021년 11월에 터졌는데요. 네. 이때부터 한국과의 70% 이상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다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 40일째 지금 재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비축 물량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또 바이오들 같은 경우는 2년, 3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발광 그 다이오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도 대체 물질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고 네. 다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게 중국 수출 규제로 게르마늄 가격이 1kg에 1,380달러 정도 했었는데 현재는 1,500달러가 좀 넘어가고요. 이게 장기화되면은 아무래도 지라 관련 가격도 급등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상상 기업은 타격을 받지는 않아도 이것을 수입하거나 또 생산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손실이 입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이번 사태가 진짜 역회전이 걸려서 톱니바퀴 역회전이 걸릴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장군 먹문식으로 계속 그 제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니면 앞으로 희귀금속이라든지 히토리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80% 이상 되는 품목이 1,8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자동차 차차나 그 시트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죠. 마그네슘 주계라든지 2차 전지의 그 양극재에 들어가는 탄산 망간 같은 경우는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도 이를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상하 턴스텔이라든지 네오디듐이라든지 영구 자석, 수소나 리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의존도가 80%가 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둘러서 수입 다변화 그리고 대체 물질 개발에 좀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원 무기화, 자원 외교를 하고 있는 건 뭐 상황은 알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내일인가요? 제네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 예정이 돼 있잖아요. 바로 이거 앞두고 도대체 이런 강한 조치를 내리는 게 이게 어떤 포석인지도 궁금하고, 이 신경전이 이렇게 왜 벌어지는 건지 일단 중국의 좀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본격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자네트 앨런 그 재무장관한테 미국 주도의 디리스킹에 대한 태도 변화를 좀 요구하는 측면에서 액션이 좀 액션을 좀 보여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토니 블랭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자마자 치포 동맹인 네덜란드와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 장비를 먼저 중단하는 조치를 빼들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뒤통수를 맞은 경우 먼저 맞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뭐 전략 외교, 그러니까 늑대 무리라고 표현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하이에나 무리,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약점을 물고 항상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도 역시 반도체 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저쪽이 한 수 두면은 나도 멍군 때리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앞으로 뭐 희귀금속 공급권이라든지 중국 시장권을 이용을 해서 정가의 복음처럼 앞으로 분명하게 미국에 대해서 대항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이 때문에 미중 간의 패권,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은 뭐 전 세계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중국이 이거 발표했을 때 미국에서 뭐 어떤 반응이나 대응 같은 거 내놓은 게 있었을까요? 네, 지금 그 미중 간의 그 반도체 패권 전쟁은 한쪽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 보복 조치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주 안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급 그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미국 클라우딩 컴퓨터 서비스를 제한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와 관련된 제재가 들어오면서 우회로를 찾아가지고 장비를 수입한다든지 또한 그 엔비디아의 A100 같은 그 고단위의 그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다 보니까 클라우딩 서비스를 아예 미국 기업에 맡기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마존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클라우딩 서비스가 중국 비중이 높고 거기서 막대한 이익을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차단시키고 또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통제 범위를 이제 확대시켜서 몇 주 안에 수출 통제 최종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에는 상당한 많은 그 규제와 또 이에 따라서 많은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고래 싸움에 항상 새우등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그 미중 간의 새로운 그 갈등 관계 그리고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건 이렇게 되면 진짜 그 강도가 서로 이제 보복의 강도가 강해지다 보면, 아니 상식적으로 클라우딩 서비스 때문에 이렇게 되면, 클라우딩 서비스는 대부분 미국 업체인데요. 만약에 미국이 정말 이를 갈고서 이 클라우딩 업체에다가 대중국 보복 조치에 협조할 것을 얘기하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옐런 장관이 이제 오늘부터, 미국 시간은 내일 같은데 오늘부터 9일까지 방중하게 됩니다. 이제 드린 대로 어떤 얘기들을 나누게 될까요? 시진핑과 만남도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자넷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 파트너가 허리펑 중국 그 부총리고요. 또 경제 대화 상대가 리쿤 재정부 부장. 입니다. 근데 재정부 부장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높은 사람이 아니라 350명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자넷 앨런 같은 경우에는 서열이 5위입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승계 서열이 5위가 되는데 또 경제 분야에서 짜르라고 불릴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부문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자넷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논의가 좀 더 협력적이고 또 호혜적인 쪽에 이제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고 또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관세 문제도 협의하게 될 거고요. 환율이라든지 리스킹과 관련해서 보던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산업 정책의 일환이고 또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진행될 뿐이지 이게 전방위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디리스킹 자체가 시장 경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요. 또 리스크 관리는 기업이 하는 것이지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뭐 양국 간에는 뭐 그 간극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 회동하기 위해서는 블링컨이 이야기했듯이 양국 관계에 관해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 관계가 중요한데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을 독재자라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양국 그렇죠. 간에는 여전히 지금도 앙금도 남아 있고요. 또한 평평한 외교적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 주석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이번에 제니 옐런 장관이 중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수준을 그럼 기대하고 있을까요? 네, 안보라든지 또 그 민감한 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중국과 관련된 투자 규제는 앞으로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수일 내에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들이 미국이 발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양국 간에는 그 상당히 좁힐 수 없는 간극이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라든지 반중국 단체들을 겨냥한 간첩법이 시행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는 대만 총통 선거, 또 미국 대선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때문에 뭐 자넷 옐런 의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간의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은 미국도 사실상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충돌을 막기 위한 소통 채널을 좀 더 확보한다는 점,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 태평양 경제 협력자 장관 회담에서 공급망을 새로 구축하는 측면에서 이런 그 질화 관련 사태가 터지면은 뭐 대체 공급처를 파악한다든지 그리고 14개국 협력해서 신석관 통관이라든지 공조를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나간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게 장기화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 결국은 이 중국에서 이 광물질을 우리 수입해던 우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반도체 특히 지금 잘 아시잖아요.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굉장히 불황 상태고 그렇죠. 실적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이거 일단 주식시장에서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될 거란 말이죠. 주가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뭐 주가는 지금 반등을 했지만 이 반등이 기대 심리에 의해서 반등을 했다는 거죠. AI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수요는 많을 거니까. 중국 경제 재개와 관련된 기대가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네. 하지만 실적과는 괴리가 있다는 거죠. 현재는 재고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실적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데 반도체가 회복이 되려면 반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PC라든지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긍정적인 점은 가을철부터 스마트폰과 관련된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고요. 또한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가 쓰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점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기대감이 좀 높으면서 주가는 높지만 이제 향후에 하반기 후로 들어갈수록 반도체 시장의 매출은 조금씩 늘어난다는 점에서 최악의 국면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조용찬 소장님과 여러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